더 쉽게, 더 즐겁게, 그리고 더. 안녕하세요, 블랙리스트. 저는 김기사입니다. 네, 아나백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나베. 네. 네, 오늘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오션폴리텍에서 녹음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둘밖에 없어요. 그러게요. 어디 가셨죠? 원래 금강아지님이 같이 하기로 했었죠. 네, 금강아지님이 이제 우리 취업과 관련한 책임교수 면담에 지금 불려가서 두근두근 할 겁니다. 뭐 별로 할 말이 없지 않을까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이제 내가 몇 등 정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선사에 갈 수 있는지, 뭐 이런 대략적인 정보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좀 두근두근 할 거예요. 뭐 사실 저희도 그런 면담을 해야 되는데 저희의 담당 교수님이 부재 중이시라서 저희는 다음 주가 돼야 네. 면담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책임 교수님이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또 왜 부재 중이십니까? 중요한 일이 있으시겠죠. 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은 아예 통으로 수업이 그분 수업만 잡혀 있는데 그게 수업이 아니고 면담을 하는 시간이래요. 아마 네. 비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제 우리의 인생이 정말 많이 바뀌게 되는 그런 변곡점에 와 있는데, 네. 우리 금강아지님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강대리님이 이번에 영화를 안 보고 왔어요. 네, 분명히 긴 주말을 보내고 왔는데, 네. 제가 카톡방에다가 공범자들 꼭 보고 와라, 네네네.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말을 했는데 안 보고. 그리고 뭐 들어오는 당일날 뭐 보겠다 같이 보실 분 없으시냐 뭐 이렇게 카톡방에 올리지 않았나요?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복귀 시간 넘어서. 네. 이 친구 좀 너무 불성실하다. 계속 실망하게 되는 게 누적되고 있습니다. 농담이었던 것 같지만 뭐 그만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진담이에요. 네. 농담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진담이에요. 자극을 받으면 자기가 알아서 잘 할 거고, 튕겨나가면 튕겨나가는 거고, 뭐 알아서 하겠죠. 아무튼 강대리와의 이런 아쉬운 끝맺음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좀 아쉽지만, 어차피 우리가 모두 다 지금 거의 헤어질 시간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방송은 앞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공범자들이 되겠어요. 공범자들 지금 의외의 흥행 돌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9만 정도 관객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택시 운전사에 비교하면 1000분의 9. 네. 하지만 어떤 그 영화의 사이즈로 네. 봤을 때는 택시 운전사랑 비교를 하면 안 되죠? 네,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그 다큐멘터리나 음, 뭐 좀 작은 영화들 네, 그런 것들과 좀 비교를 해야 되고, 그리고 많이들 보시나 봐요. 예매율도 꽤 괜찮고, 처음에는 멀티플렉스에서 그렇게 많이 안 열었는데 나중에 연락이 좀 왔대요. 좀 더 엽시다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보면은 다들 그 이 영화를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관객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 사실 자백이라는 영화가 작년에 최승호 PD가 이제 감독으로 변신해서 낸 첫 번째 네. 영화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 자백이 14만 명 정도 모았었어요.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공범자들이 지금 추세라면 자백을 네네. 이제 그냥 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승호 PD 감이 진짜 좋은 게, 네네. 작년에 그 김기춘 씨가 되게 핫했잖아요. 예. 네, 근데 지금 MBC가 또 핫해요. 그쵸. 네, 이제 어제만 해도 MBC 아나운서들이 이제 눈물의 그런 연설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네. 이제 일부 한 8명 정도의 정규직 아나운서 그리고 22명의 비정규직 아나운서들을 제외한 모든 아나운서국의 아나운서들이 파업에 동참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예능 PD들도 사실은 어떤 시사교양이나 기자, 그리고 아나운서들과 달리 예능 PD는 진짜 그냥 자기 능력껏 하면 되거든요. 물론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들이 많이 사라졌던 게 있겠죠. 뭐 네. 풍자하거나 그런 걸 못했겠지만 그래도 뭐 시청률 잘 나오고 그러면 뭐 인정받는 예능 PD들, 어떤 시사나 이런 것들에 전혀 상관이 없다고들 생각하는 예능 PD들이 제작 거부에 들어갔죠. 그래서 뭐 기사 제목에는 이제 김태호 무한도전 촬영 중단되나 뭐 이런 야마로 많이 나갔죠. 김태호도 참여한다 이런 식으로. 네, KBS가 정상화의 길을 걷고 있는 것과 별개로 지금 MBC가 진짜 진창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될지 까마득하긴 합니다. KBS가 정상화되고 있나요? 뉴스 안 보세요, 요즘에? 요즘에 안 보죠. 네, 뉴스 질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리고 최근에 봤던 게 그 푸른 눈의 목격자라는 2000년대 초반에 나온 그 광주 관련 다큐멘터리가 있대요. 네. 헨츠페터가 주인공이었던? 힌츠페터? 네. 그 독일에 갔던 그 택시 운전사 주인공이죠? 네네네. 네. 그분인지 아니 다른 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때 외국인이 한 분 더 계셨대요. 네. 푸른 눈의 목격자가 이제 외국인이었다 그걸 얘기하는 건데 그거를 이번에 방송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확실히 내부 분위기가 많이 풀린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네, 그리고 KBS랑 MBC가 그 당시에 점령이라고 이번 다큐에서도 표현을 하는데, 점령되는 방식 자체가 달라요. KBS에서는 이제 윗대가들이 아래 사람들을 완전히 좌천시키는 방식이 MBC에서는 전면적이지 않았거든요. 인적 자원 교체의 그 빈도랄까? 그런 차원에서 좀 빠르게 복귀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근데 MBC의 경우는 너무나 이 노조 문제도 그렇고 경력직 기자들의 문제도 그렇고 참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진짜 MBC 같은 경우는 진짜 황당했던 게 계속 그 경력 채용을 했어요. 네. 특히 기자들. 그리고 PD들도 굉장히 많이 했었고. 근데 웃긴 거는 뭐냐면 저도 이제 기자 생활을 하면서 그 소식을 많이 듣잖아요. 그리고 네. 계속 공고문을 열심히 봤던 사람인데 거기 이런 게 써 있어요. 향후 뭐 능력 여하 그 정확한 워딩은 생각이 안 나는데 뭐뭐에 따라서 뽑힌 직군과 다른 직군에서 일할 수 있음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면 너네 와서 노조질하면 보내버린다 이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참 악랄했죠. 그리고 방금 김 기사가 얘기했듯이 제작 거부나 이런 게 들어가니까 바로 경력 공채를 내죠. 네. 네, 발빠르게. 음. 그래서 요즘 MBC가 뭐 마봉춘 세탁소 만들어가지고 뭐 마봉춘을 뭐 다시 깨끗하게 돌려놓자 이래서 약간 병맛 콘텐츠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 경력 공채 내용 가지고 뭐 김장겸의 순장조를 모집합니다. 이러면서 되게 촌스러운 디자인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올렸던 게 기억이 나네요. 네. 이제 정권은 교체됐지만 MBC 사장의 임기는 꽤 많이 남았어요. 네. 그리고 MBC와 KBS 같이 국영방송, 그 국가의 자산이 어느 정도 투입되어 있는 방송국의 경우에는 그곳 사장의 임기가 대통령의 임기와 정확하게 겹쳐지지 않습니다. 예, 일종의 견제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전 정권의 힘이 작용해서 임명된 공영방송 사장들이 이제 정권이 교체된 경우에도 2년 반의 그런 시간을 지속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게 과연 옳은가? 막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더더구나 지난 정권의 대통령과 그 주도했던 세력들이 지금 탄핵을 당하고 그리고 감옥을 가고 이런 상황에서도 그 정권에서 임명된 사장들이 지금 계속 그 인사권을 발동할 수 있을 것인가, 공영방송에서. 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고 있습니다. 사실 영화 속에 보면 나오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퇴임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섰을 때, 이명박 정권이 들어섰을 때 정현주 사장이었죠. 네. 근데 영화에 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냥 막 아무거나 다 갖다 붙여서 자르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정현주 사장은 압박을 못 이기고 자기가 스스로 걸어 나오는데, 그리고 뭐 횡령이다 배임이다 이래서 재판에도 넘어가고 뭐 그런 온갖 고초를 겪으셨는데, 근데 그런 거 보면은 방법은 있겠지만 지금 정권에서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할지 그것도 그렇고,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정영주 사장 얘기가 나온 김에 그냥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재밌었던 거는, 예전에 그 해고 무효 소송을 해요. 네, 네.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네. 근데 승소를 하시거든요. 근데 어디 인터뷰 나와서 했던 말이, 가장 기분 좋은 게 그 승소를 해서가 아니라 해고가 무효잖아요. 네. 남은 임기 동안에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일시불로 거? 받은 거죠. 네. 그게 가장 형수님 와이프께서 굉장히 좋아하셨다고. 아. 그게 기억이 나네요. 네, 그 기자들도, 해직당한 기자들도 이제 복직 판결을 받으면, 해고 무효 소송에서 이겨서 복직 판결이 나오면은 그동안에 밀린 임금을 왕창 받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벌어지는 걸로 아는데, 사장님도 그러시구나. 그런 거,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정현주 사장. 그 당시에 이제 잘릴 때도 이야기가 참 많았고, 예, 여러 가지 참, 하나의 기둥 같은, 공영방송에서는 기둥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한테 귀감이 됐죠. 네. 예, 저렇게 우산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외압을 견뎌줄 수 있는 사장이라는 것. 그게 참 그 당시에 화제였는데, 정현주 사장이 또 반갑게도 같은 내용의 인터뷰를 참 많은 곳에서 했었는데, 이번에서도 똑같은 내용의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예. 예,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전화 한 통 걸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이제 2년이 지나서 자기 임기 중간에 대통령 임기를 마치셨잖아요. 그래갖고 만났는데, 그때 봉안마을에 가가지고 대통령님 그때 약속을 참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그 인터뷰를 비슷한 내용의 다큐마다 보는 것 같거든요. 제가. 그래서 저도 많이 봤습니다. 네, 그 장면이 여지없이 이번에도 나왔다. 네, 그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안화백과 제가 기자였잖아요. 네. 네. 그렇네요. 네, 기자였고. 생각해보니. 네, 그리고 우리가 언론인 출신인데, 나름대로 조금이나마. 이제 말할 수 있잖아. 예. 언론인 출신인데, 예. 저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안화백 같은 경우에는 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했어요. 예. 그 희귀하다는 신문방송학과 출신의 정통 언론인의 코스를 밟아온 네, 그런 사람이고, 또 이 MBC에 몸담기도 했었잖아요. 살짝 몸은 아니고 발을 담궜죠. 네, 발은 몸 아닌가 뭐. 그러네요. 네, 발도 담갔었던 그런 사람으로서 공범자들이라는 영화를 이제 다루게 되는데, 네. 좀 감회가 색다를 것 같아요. 예, 실제로 제가 MBC에서 6개월 동안 네. 계약직으로 일을 했었고요. PD가 되고 싶어서 한번 경험해보자 갔었고, 또 신방과에서 제가
그렇게 배운 건 많지 않아요, 사실. 네. 신문 방송하기 되게 재미없습니다. 실습은 재밌죠. 근데 이론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상, 심리학이나 사회학, 이런 것들에서 다 빌려온 거예요. 그래서 학문의 깊이가 되게 없죠. 그래서 되게 노잼이었는데, 어쨌든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언론사에 가고 싶어 했었고, MBC에서 일도 했었고, 심지어 최성호 PD님하고 같은 팀에 있었어요. 근데 자주 이렇게 만나뵐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는데, 그리고 한 번은 혼자 계시길래 가서 이제 인사드리고, 뭐 시사교양 PD나 이런 걸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해서 뭐 조언도 해주시고 그랬던 경험도 있고, 네. 또 이번에 영화를 보는데, 끝났는데 누가 들어오더니, 잠깐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이제 영화사 대표, 배급사 대표인가? 네. 그리고 이제 최승호 PD님하고 거기서 엘리베이터 장면 기억나세요? 제가 먼저 tas는데 왜 내려요? 막 이 장면. 네네네. 네, 그분이 KBS 출신 기자고 지금은 뉴스타파 기자인데 그분이 이렇게 세 명이서 관객과의 대화를 해서 되게 신기했어요. 근데 감회가 새로웠지만 굉장히 영화를 괜히 봤다. 왜? 왜냐하면 언론뽕을 다시 맞는 느낌이 났어요? 그러니까 아이씨 내가 배 타는 게 맞나? 왜냐면 내가 언론사에 가고 싶어 했으면 처음에 뽕 맞은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그게 막 살아나는 거야 막 다시 울렁울렁울렁. 탐사 저널리즘. 그렇지. 그쵸. 그래서 한동안 약간 우울하면서도 난 뭐 하고 있지? 또 여기선 취업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좀 그런 이슈들이 있으면 페북에서도 그런 이슈들이 있으면 그냥 제목만 보고 넘기고 그랬거든요. 자세히 안 보고. 네. 그것도 느낄까봐. 이렇게 정통뽕을 맞은 거지. 순도 99%의 뭐 코카인 이런 거 막 맞아버리니까 조금 한동안 멍했죠. 그런 소회가 약간 있었습니다. 네, 남다른 인연인데 특히 이 MBC 사태가 벌어졌다고 할까, 이 파업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을 때 본인이 언론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던 그 시기였잖아요.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던 시기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6개월 동안 일할 때 3개월이 파업 기간이었어요. 네. 107일 파업했을 때 있잖아요. 네네. 처음 3개월은 파업 기간이 아니었고 3개월째 파업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나머지 3개월은 파업 기간 동안 제가 일을 했었고, 그래서 그때 저희 CP였던 취 프로듀서죠. CP면 그분이 제가 원래 6개월 채우고 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분하고. 네.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요즘 일도 없는데 뭐 좀 급하면 빨리 관둬도 된다 막 이런 거야. 뭐 제작비 절감을 해야 돼. 뭐 이렇게 인건비 절감을 하려고 했겠지. 뭐 얼마 낸다고 내가 얼마나 많이 받았다고. 그러니까. 그거 듣고 막 빡이 쳐가지고. 아무튼 내부적으로 그 싸우는 모습들을 제가 지켜봤었고, 물론 저는 이제 정규직이 아니니까 일을 계속 했죠. 네. 물론 일은 조금 여유로웠는데, 안에서 봤을 때 저는 그때는 조금 그랬어요. 뭐냐면 비정규직으로 일을 제가 했던 거고, 또 프리랜서 비정규직 분들을 많이 저랑 주로 이야기하는 분들은 그분들이었거든요. 네. 정규직 PD들이 아니고. 근데 그런 어떤 굉장히 열악한 처우와 또 미래가 되게 어두운 상황에 처해진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나는 그 사람들과 공감을 하는데, 저기 뭔가 하늘 위에 떠 있는 정규직들이 네. 파업을 한다 하니 응원은 하는데 뭔가 깨름직한 그런 게 또 있었고요. 네. 되게 다양한 감정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저 사람이 가 있는 저 위치에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사람,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 되게 이상했어요. 네. 많은 그 파업 현장에서 벌어지는 그런 이벤트이기도 한데 비슷한 감상을 많은 곳에서 느낄 수 있을 텐데, 특별히 그게 언론사라는 거, 그게 주는 감흥도 좀 색달랐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기억나는 게 PD 한 분이 그랬어요. 제가 그 당시에도 막 희망버스도 가고 좀 관심이 많았는데, 뭐 철탑 위에 올라갔던 사업장이 있었어요. 네. 농담조로 어떤 PD한테 뭐 MBC도 막 저기 위에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야, 그렇게까지 되기 전에 국민들이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라는 얘기를 했던 PD가 있었어요. 네. 그분이 참 제 눈에는, 근데 그 사람이 되게 권위주의적이고 굉장히 좀 일도 잘 안 하고 평판이 그닥 좋지 않은, 근데 노조 일에 열을 올리는 꼭 그런 캐릭터가 있거든요. 많이 있죠, 그런 캐릭터. 그래서 참
에휴 저렇게 모르나 분위기를 뭐 그런 생각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MBC 파업 상황이 어땠는지 저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제 신촌, 강남, 홍대 뭐 이렇게 사람들 많은 곳에 와가지고 종로 와서 비교적 이름이 알려진 아나운서나 그다음 유명한 PD분들이 오셔서 프리어그도 하고 영화 속에도 잠깐 나오죠. 그러면서 자신들의 파업의 정당성 이런 것들을 알리고 좀 연대 같은 걸 확장하고자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그때의 분위기는 정말 냉랭합니다. 아 네, 그랬어요? 완전 냉랭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한 100명이 지나가면 제가 그래도 젊은 대학생 중에 한 무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제 친구 100명이 있으면 2명 정도가 사건을 알고 한 명은 찬성하고 한 명은 반대하는 그 정도의 온도차를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아나백 같은 경우는 신방과 안에서 봤겠지만 신방과 바깥에서 언론에 특별히 관심이 없는 사람들 무리가 봤을 때는 크게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그리고 도심지에서 열심히 이렇게 활동을 하실 때도 사람들이 다 지나가고 그나마 앞에서 이야기 듣거나 뭐 전단지 받아가는 사람들 적었다. 네,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게 뭐 사실 우리가 공영방송이 중요한데 중요성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안 하죠. 이미 TV로 뉴스를 보는 시대가 지났고 걔네들이 망가진 공영방송이 뭔가 이상한 논리들을 펴고 이런 것보다는 제 기능을 그냥 못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회에 큰 해악인데 네. 영화에서도 나오잖아요. 뭐 우리가 제일 잘 나갔을 때지 하하하 이러면서 이명박 대통령 이제 인수위 꾸려졌을 때 우리가 2명을 낙마시켰다. 네.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왜냐하면 굉장히 파급력이 큰 것도 있지만 인력이 빵빵하거든요. 네. 근데 그 역할을 못 해주니까 사회가 점점 안 좋은 쪽으로 나가는 것 같고 근데 사람들은 정작 그거에 대해서 중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그리고 제가 가장 그 당시에 이 온도차를 느꼈던 부분은 참여정부가 정권을 재창출하는데 실패한 시점이었어요. 네. 그렇다면 MBC가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정권을 잃게 만든 그 상황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국민들이 MBC를 과연 그렇게 의미 있는 언론으로 바라보고 있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그곳이 가고 있었던 방향, 잘 가고 있는 방향도 있었고 잘못 가고 있는 방향도 있죠. 지금에 와서는 잘 가는 부분들이 막 키워지고 그 당시에 성견지명이 있었다 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무엇보다 기득권의 해체, 그 다음에 점점 벌어지는 양극화 가운데서 이 밑에 부분을 끌어올리려는 노력들이 있었던 반면에 그리고 사회의 부조리와 이런 것들을 좀 타파하려는 노력이 있었던 반면에 또 FTA나 이런 쪽을 맺으면서 조금은 이렇게 신자유주의에 투신하는 듯한 그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분명히 소외되는 목소리들, 기득권이 아닌 곳에 마이크를 많이 갖다 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MBC가 그때 그런 역할을 했는가? 국민들이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답답함 이런 것들을 많이 MBC가 해소해줬다고 생각하는가? 저는 거기에 있어서는 되게 회의적인 느낌이 많았었고 MBC가 그거에 의한 좀 어느 정도 외면을 받았던 거라고 생각해요. 그 전에도 굳이 그렇게 잘하진 않았다. 예, MBC가 정말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는 그런 보도들을 계속 해왔다면 국민들이 MBC가 공격받는 걸 가만 보고 있었을까요? 저는 그 당시에 국민들이 정부에도 실망하고 그 다음에 이런 언론에도 실망하고 이런 부분이 다 내재되어 있었는데 그게 좀 그런 것들이 외면으로 나타나지 않았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MBC 관계자들은 몰랐던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도 저는 그걸 느꼈거든요. 이 영화에서도 그들이 어떤 변해가고 있는 시대 같은 걸 전혀 못 느끼고 있었다. 차차 말하겠지만 그것들이 영화의 일부 나타나는 지점들을 제가 이따가 언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이 궁금하네요. 사실 저도 노무현 정부 때 대학교 1, 2학년 때 굉장히 많이 놀았고 군대 갔다 오고 군대 입대하면서 이제 이명박 정권이 시작됐으니까 고3 때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잘 그런 걸 몰라요. 그래서 저도 궁금하네요, 되게. 안화백님이 아무래도 그 몸을 반쯤 담그고 나오신 분이다 보니까 그 안화백님과의 거의 인터뷰를 하는 느낌으로 오늘 방송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거기다 마침 이렇게 우리 금강아지가 나가서 언제 복귀할지 지금 감감무소식이거든요. 간만에 둘이 녹음을 하네요. 그때 악녀랑 캐리비안해죠. 그 두 편 이후에 우리가 간만에 녹음을 하는 만큼 한번 호흡을 맞춰 봅시다. 일단 예고편 듣고 와서 본격적인 영화 소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17대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KBS 정현주 KBS 사장 공영방송을 바로잡기 위한 그날은 경찰을 투입해서든 어떻게든 결판을 지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했어요. 정부 여당을
적극 옹호하고 홍보하라. 그동안 시사투나잇을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소리에 아이돌 그룹 못지않은 인기, 감춰뒀던 중국어 실력. 박 대통령 띄우기에 프로야구 시구도 동원됐습니다. 전원 구조됐고 현재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전원을 상처받지 마, 이제 울지 마, 웃어봐. KBS는 속이 터지고 있습니다. YTN은 울고 있습니다. MBC는 땅을 치고 있습니다. 큰 집에서 그 조인트 했다는 특히 그 발언이 좀 문제가 많. MBC 사장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정진호 씨가 거짓말 하는 겁니까? 한 말씀 하세요. 기자 출신인데. 전 모릅니다. 대통령께서 언론을 망친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론이 질문 못하게 하면 나라가 망해요. 언론이 질문을 못하게 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네, 이 영화는요, 공범자들이라는 제목에 걸맞게, KBS와 MBC 두 공영방송을 망친 공범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또 그 안에서 저항했던 언론인들이 어떻게 저항을 했고, 어떻게 일선에서 배제가 되고, 어떤 상황에 내몰렸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또 어떤 상황이며,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되게 슬프면서도 나름 유쾌하고, 저는 아까 오프닝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다양한 감정들을 느끼면서 봤던 다큐멘터리입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싶네요. 그리고 일단은 재밌는 부분이 많아요. 어떤 부분이요? 가장 재밌는 부분은 이제 최승호 PD가 그 범인들을, 그 나쁜 놈들을 찾아가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카메라 의식도 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뭐 해야죠. 쇼맨십이 있으시더라고. 근데 되게 투사의 느낌은 아니고 되게 공손하고 웃음을 잃지 않으세요. 네. 그리고 되게 그 사람들이 상대방이 반응하는 모습들도 되게 재밌고요. 네, 그런 모습들도 좀 웃음 포인트가 많아서 유쾌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MBC, KBS, YTN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어느 정도 출자를 했다고 할까요? 정부가 자산을 갖고 있는 언론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잠깐이지만 연합뉴스에 대한 언급도 마지막 자막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정부 존이 일정 부분 들어가는, 정부 지원을 받는 4개 주요 언론에 대한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겠죠. YTN을 제가 깜빡했군요. 네, 날 버린 그렇습니다. 언론사. 그 중에 특별히 KBS와 MBC 가장 영향력이 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치라거나 그런 위상으로 볼 때 그 2개의 방송이 거의 영화의 95% 이상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어요. 97% 아닌가요? 네, 97%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공영방송들이 어떻게 점령당했고 또 그곳에서 어떤 저항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현재는 어떤지 그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우리 해도 되겠죠? 잃어버린 9년, 잃어버린 9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이들 언론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무너졌는지가 이 영화를 통해 아주 잘 그려주고 있어요. 그게 저는 이 영화가 가진 가장 큰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들 언론 탄압 이런 얘기들 하고 그 당시에 해직 언론인이 그 이후에 엄청나게 증가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예전에 동아일보 사태 그리고 그 전에 일제시대 이후에 제3의 언론 탄압 시대가 열렸다라고도 할 정도로 많은 해직 언론인들이 생겼고 그들이 뉴스타파라거나 대한 언론들을 일으키긴 했지만 정말 많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어요. 네. 우리가 파편적으로만 알고 있던 그런 모습을 좀 뿌리부터 이해할 수 있었던 영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일단 영화를 봤습니다. 자, 일단 이 영화에 대한 총평부터 들어갑시다. 안화백님. 저는 당연히 추천합니다. 추천. 네. 네. 방금 김 기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난 10년 동안 어떻게 공영방송이 망가졌는지 그리고 망가졌기 때문에 어떤 부작용들이 생겼는지 세월호도 다루고요.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 최순실에 대한 보도 이런 것도 다루고 그리고 영화를 보면서 제가 대한극장에서 봤거든요. 네. 거기가 좀 약간 연령대가 높긴 하잖아요. 그죠.
근데 거의 다 꽉 찼어요. 대학극장 거의 꽉 찼고 추임새들이 다들 애국시민이구나. 이명박 나오면 막 피식 야유 나오고 박근혜 등장하면은 뭐 욕하고 그리고 뭐 아이고 뭐 이런 게 옆에서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 중에도 이런 갈증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나. 네. 그리고 그런 좀 지난 10년 동안 억눌렸던 것들을 좀 풀고 싶은 사람이 보면은 괜찮은 영화 같아요. 네. 극장에서 바로 이제 연대해도 되는 그런 분위기죠. 그쵸. 다 얘기해도 돼. 말 걸고. 어쨌든 나랑 같은 사람 찍었을 거거든. 대선에서. 그런 정치색을 활용할 수도 있는 그런 류의 다큐처럼 보여요. 네.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 다큐가 하고 있는 말이 정치적인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정치적이지 않은 것들을 정치의 그런 판으로 끌어들인 게 사실 이명박근혜 정권의 가장 큰 효과적인 전략이었는데 그렇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이것, 정쟁의 장이 돼서는 안 되는 이런 것들을 그쪽 영역으로 이미 끌려가 버렸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다큐기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반대편에서는 뭐 이미 좌빨에 점령당한 언론사를 우리가 다시 재정상화해야 된다. 네. 공영방송답게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 영화에서 그런 장면 두 개가 생각이 나는데 하나는 뭐냐면 MB 때는 그래도 기계적 중립을 지키라고 했는데 네. 박근혜 정부 넘어오면서 기계적 중립 따위는 안 된다. 더 적극적으로 옹호를 해야 된다. 그거랑 고영주 이사장이 나오는 장면 네네. 기억나세요? 고영주 이사장이라고 문재인 전 후보에게 빨갱이라고 얘기했다가 아마 고소를 당했던 그 하얀 머리의 백발의 네. 할아버지인데 방송문화진흥재단 이사장일 거예요. 네. 근데 방문진이 뭐냐면 MBC의 지분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정확히는 70% 갖고 있어요. 네, 70%를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이사회 네. 거기에 이사장인 거죠. 그죠. 근데 그분이 나와서 최승호 PD가 물어보니까 그 탄핵 전국 때 MBC가 망가졌다는 사람들의 얘기가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근데 되게 당당하게 네. MBC만 애국 언론이라고 칭하는 국민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데. SNS 뭐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탄핵 여론이 지금 80% 아니냐. 네. 그런 엉터리 조사는 말하면서 이제 가거든요. 완전히 믿으시는 거죠, 그거. 네. 그 두 장면이 굉장히 방금 그 말씀 하시니까 생각이 나네요. 네. 그 앞에 말씀해주신, 그러니까 기계적 중립을 아예 포기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는 건 이 영화 속에서도 통화를 통해서 드러나요. 네, 그 이정현 씨. 그쵸, 그쵸. 전라도 출신인데도 박근혜 정권에서 사랑받은 출세한 새누리당 출신의 그 이정현 지금도 의원이죠. 아직 안 지졌나요? 네. 장 지지셨나? 아무튼 그 이정현 씨가 통화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셨죠? 김시곤. 네, 김시곤 국장이었는데, 보도본부장. 보도국장. 보도국장. 그분하고 통화를 할 때, 김시곤 씨가 그래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는 쪽이었는데, 네.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그래도 안 하는 쪽이었습니까? 제가 이런 도와드렸잖아요. 식으로. 네, 우리만큼 솔직히 안 해준 데가 어디 있습니까?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더 극적으로 해달라는 말이지. 이럴 때 말이야, 공영방송이 더 극적으로다가 해줘야 된다고. 드라마틱한 그런 표현을 씁니다. 좀 도와주쇼! 네. 얘기를 하죠. 야,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아예 노골적으로 패를 까는구나. 그러니까요. 예. 여기서 더 극적으로 도와달라는 건 어느 정도 땡전 뉴스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장면들이 이제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추천을 해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영화 봄알 주겠습니다. 네, 보든지 말든지인데, 저는 일단 1년 전에 개봉했던 자백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TV 출신의 그 PD들이 극장, 영화를, 심지어 다큐멘터리라고 할지라도 영화 연출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전 그렇게 신뢰하는 편이 아니에요. 분명히 극장에서 보여지는 영화와 브라운관을 통해서 전해지는 TV의 접근법이 다르다. 관객의 마음가짐도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는 쪽이고, 이번 영화에서도 첫 만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역력하게 느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의 완성도라거나, 그리고 이 영화가 관객들한테 보여줄 거를 정하는 방식, 그리고 그걸 설득하는 방식이 부족한 점이 많다라고 느껴졌어요. 특히나 저는 그 전에 문제들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 언론사의 투쟁이라거나 탄압이라거나, 특별히 이명박 정권 때 시절에 있어서 저는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이 영화가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나 그 MBC와 일반 시민과의 온도차를 설명할 수 있는 많은 단서들을 영화가 보여주지 않고, 그 당시에는 국민들의 지지가 있었던 MBC를 왜 이렇게 정권이 망쳤냐, 그렇게만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이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그 당시의 온도를 보면 국민들은 그렇게 MBC를 지키는데 엄청 적극적이지 않았다.
예를 들면 오늘 당장 JTBC를 누가 탄압한다면 나타날 반응에 반의 반도 안 되는 반응만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보여줘야 하는 것들을 보여주지 않았고 또 일부 선택적인 삭제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관객들이 알아야만 하는 것들을 조금 왜곡해서 보여준다거나 솔직히 보여주지 않는 장면들이 있었다. 예를 들면 MBC 내부의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갈등이라거나 그 다음에 MBC가 아닌 곳에서 나왔던 그 당시에 존재했던 대한 언론의 존재들, 그곳이 갖고 있던 가능성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보여주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해서요.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움이 있었고 좋았던 것과 좋지 않았던 것이 극명하게 갈리는 영화라서 보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하고자 하는 말, 저는 그게 제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공범자들. 우리가 다 주범은 알아요. 주범은 이명박이랑 박근혜죠. 최순실도 있고. 춘희 형. 네. 네, 뭐 그런. 춘희 형도 있고. 그 방통위원장, 우리 네. 시춘희 형. 뭐 그렇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주범들은 다 아는데 이 영화 속에선 주범의 모습이 그렇게 강하게 등장하는 게 몇 장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주범이 아니라 공범자들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영화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공범자들의 선을 어디에 둘 것인가가 진짜 중요한 문제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영화가 보고 있는 공범자들의 선, 영화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한 자리를 맡고 있었던 사람들을 공범자들로 지목합니다. 그 당시 MBC 사장, KBS 사장, 방문진 사람들, 그리고 KBS 이사회 사람들, 그리고 간부들. 네, 보도본부장이라거나 뭐 그다음 국장급들 이런 사람들을 그 당시에 공범으로 딱 타깃화하고 그 사람들을 쫓아가면서 책임을 묻죠. MBC가 망한 거에 대해서, KBS가 망한 거에 대해서 망하진 않았죠. MBC와 KBS가 무너지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의 모습에 온 거에 대해서 책임이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계속 마이크를 들이대는데 저는 이 접근법이 매우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 시각 자체가. 그 사람들은 공범자들이긴 하지만 더 근본적인 공범자들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이 영화가 지목하고 있는 공범자들은 우리가 이미 공범자들인 걸 알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아니라 더 많은 이 회사 내부에도 있겠고 혹은 이 회사 바깥에도 있을 훨씬 많은 공범자들. 아마도 이 영화가 니들이 공범자야 라고 카메라를 갖다 댔을 때 이 영화를 보는 관객들이 이 영화 너무 공격적인 거 아니야? 라고 불만을 느낄 수 있는, 하지만 실제로 책임이 있는 그 사람들을 찍어냈어야 하는데 이 영화는 그런 사람들이 공범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누구인가요? 안화백 같은 사람들이요. 저요? 네. 아. 그러니까 안화백은 좀 과장해서 말했지만 그 당시에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밥그릇을 위해서 이런 문제를 외면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파업의 현장에서 파업을 무력화시키는 게 바로 대체 근로자들 아닙니까? MBC와 KBS에 수많은 사람들이 파업을 했지만 MBC와 KBS는 방송을 제대로 제작했고 뉴스도 제대로 제작했어요.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제대로 보여주나요?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 간부들만 보여주죠. 그리고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 KBS와 MBC가 막 여러 가지 호소할 때 그 호소를 듣지 않고 제 갈 길을 재촉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밥벌이 하는데 바빠서 혹은 관심이 없고 그들이 미워서 외면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공영방송은 모두의 것인데 모두의 것을 지키는데 자신이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던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수많은 스펙트럼이 있는데 영화가 관심을 갖는 공범자의 스펙트럼은 가장 윗선에 멈춰 있다는 거죠. 가장 안전한 영역에. 제가 그 외면한 사람들이 무조건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KBS와 MBC가 그전부터 갖고 있었던 문제가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KBS와 MBC의 그런 모습이 드러나지 않죠. 근데 이거는 네. 왜냐, 그러니까 뭐 잠깐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제가 변명을 해보자면 이거 영화가 아니라 선전물입니다. 아, 그런 것 같아요. 예, 지금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고 타겟팅을 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쟤네 나쁜 놈이야, 몰아내야 돼,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엔 이제 김 기사가 이야기한 어떤 김 기사가 정의한 공범, 그것들에 대한 조명이나 어떤 생각들은 조금 더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해볼 수 있는 이야기 같아요. 좀 더 시간이 흐르고, 아, 그때는 이랬었지, 우리가 거기서 이런 것도 들여다볼 수 있고 이런 것도 들여다볼 수 있고, 여기서 나는 무슨 선택을 했을까, 과연 그들이 옳을까, 진짜 나쁜 사람이었을까 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지금은 전시 상황인 거야. 일단 문통을 바뀌었어. 근데 위에는 뭔가 있는 거지 또. 저거를 빨리 끌어내려야 되는 거야. 네. 저는 그냥 그렇게만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네. 이 영화의 목적이 그러니까 바로 현재적인 프로파간다 네. 같은 영화라는 게 딱 드러나는 거죠. 그 지점에서. 네. 어쨌든 저는 그 지점에서 못마땅했기 때문에 보말을 드렸습니다. 네. 자, 이 영화 그럼 키워드 어떤 거 가져오셨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안화백님. 아, 저는 키워드를 뽕 맞았으니까. 네. 저는 영상 저널리즘이라고 가져왔어요. 네. 그냥 가장 극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기사에서 누구누구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반론 요청했으나 반론을 받지 못했다. 이런 것들은 기사 말미에 나오거든요. 네. 근데 영상으로 찍으면 그거는 기사 앞에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강렬하거든요. 네. 영화에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답변 거부하지 않고 뭔가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는데도 굉장히 우스꽝스럽잖아요. 네네. 그 사람의 표정과 그 상황 그리고 그 맥락 그리고 그 사람의 어조나 그런 것들이 모두 총망라돼 있으니까 의미가 확 사는 거죠. 네. 그래서 영상 저널리즘이란 말을 공격하는 사람도 많고 PD 저널리즘이라는 말을 공격하는 사람도 많은데 저는 영상이 가진 힘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물론 글이 가진 힘도 있고 영상이 가진 힘도 있는데 각자 울림을 주는 부분들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 영상을 통한 저널리즘이 어떤 그 논리적인 부분 말고 영상 그 자체가 주는 힘들을 조금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뭐 다른 것도 할 얘기가 많았지만 영상 저널리즘이라는 걸 갖고 와봤어요. 네. 그 영상 저널리즘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그런 요소들이 어떤 게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이번 영화에서 보여진? 이번 영화에서는 그 엠부시라고 하나요? 엠부시요? 엠부시 인터뷰? 모르겠어요, 잘 뭔지. 그러니까 갑자기 나타나서 하는 거야. 아, 숨어있다가. 기다리고 있다가. 네.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몰래 기다리고 있거나 네. 지하철에서 기다리고 있거나 계속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되게 비난하는 사람도 많아요. 음. 그 너무 무례하다. 준비도 네. 없이. 하지만 사실상 권력은 항상 방송의 미래가 중요합니다. 뭐 MB도 막 어허허허 뭐 자네 요즘에 뭐 하나 이렇게 넘어가고 그리고 백문종이랑 부사장 나오잖아요. 네. 그 최성호 PD 걔네는 뭐 잘못 없는데 그냥 우리가 해고한 거야 이렇게 얘기했던 그 사람도 방송의 미래를 생각하세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물론 우스꽝스럽긴 하지만 그렇게 막 점잖 빼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추악한 모습을 감싸고 있는 권력이란 그 점잖은 모습들을 조금 일시적이나마 찢어서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당황하면서 도망가는 안광한 사장이었나요? 네. 핸드폰 찍으면서 뭐 이렇게 폭력이야 뭐 폭행이야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글로만 했을 때는 뭔가 파급력이 없는 모습들 그런 것들도 파급력 있게 보여주고 또 그런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에 몰카. 네. 근데 몰카가 이제 공익적인 요소로 찍었을 때 그게 가지고 오는 음성이라든가 행위들 그런 게 종합돼서 나타났을 때 갖는 힘이 엄청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 글도 많이 퍼지지만 영상도 많이 퍼지잖아요. 네. 영상이 더 자극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자극적인 게 뭐 동전의 양면일 수 있는데 잘 사용한다면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영화에서 그렇게 기습적으로 나타나서 인터뷰하는 장면들이 매우 많고 그 과정이 주는 우스꽝스러움 저들이 정말 저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게 가장 큰 메시지예요. 제가 볼 땐. 이 영화 속에서 공범자들이라고 나오는 애들은 그냥 그 MB의 개들이구나. MB와 박근혜와 걔네들의 개들이구나. 자기의 생각도 없고 자기의 그냥 딱 그 개인을 놓고 보면은 아무 깜냥 없는 놈들이 저 위에 앉아서 시키는 것만 네, 열심히 했구나. 청와대에 불려가서 그냥 쪼니때 까이면서 시키는 대로 했구나. 그 생각이 가장 먼저 들어요. 그들이 하는 주장들 정말 어설프고 말도 안 되는 얘기고 특히 그 김재철 네. 이제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은 이런 모습들이 좀 부당하게 느껴질 때도 있거든요. 기자들이 가갖고 다짜고짜 막 마이크를 들이미는 것. 예를 들면은 우리 러덜리스 방송 봤을 때 기자들 얼마나 욕했습니까? 예. 그 자식 잃은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그렇죠. 마이크 들이대면서 막 감상말하라고 하고 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무작정 찾아가갖고 막 카메라를 들이대고 막 마이크를 들이대고 하는 것들이 공인인 권력자한테 특히나 그들이 정상적인 경로로 일반적인 경로로 만나주지 않을 때 그들한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것들을 끌어낼 수 있는가. 그 우스꽝스러운 장면이 진실을 넘어선 어쩌면 가장 진실에 근접한 그런 메시지들을 보여주지 않는가. 그런 것들에서 영상 저널리즘이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PD 저널리즘을 욕하는 게 많죠. 그리고 실제로 저도 그 기자 일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PD 놈들은 결론을 정해놓고 다 끼워 맞춘다. 근데 다 지들도 그렇게 하거든요. 네. 뭐 막 들어보고 판단하고 이런 고민하는 사람을 많이 못 봤어요, 저는. 그래서 어떤 책을 보니까 자기가 되게 부족한 부분들을 남한테 투사시켜서 욕하는 그런 기재들이 있대, 심리학에서. 네. 뭐 정확히 용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들 이제 지금 신문 언론을 욕하면서
이론을 가져와서 썼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자기들이 되게 부끄러워하고 숨기고 싶어하는 것들을 그리고 자기는 되게 공정한 저널리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PD들은 약간 그런 걸 대놓고 그냥 무시한다고 이렇게 욕하는 게 다 자기를 향한 말인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요. 네. 저는 키워드로 뽑아온 게 공공성이라는 거예요. 공공성. 왜 언론이 지켜져야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원래 언론이라는 게 공공재를 바탕으로 존립을 하는 거잖아요. 처음에 주파수가 있고, 그 주파수는 공공재인데, 이 주파수를 어디에 할당을 해서 어디가 쓰게도록 하는 게 가장 이 사회에 이득일까를 고민을 누군가 했던 거고, 이게 고민을 했는지 아니면 힘에 의해서 가져가졌는지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만 그냥 낭만적인 사회계약론의 입장에서 보자면 사실 뭐 인권도 처음부터 우리가 인권을 가지고 네. 태어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예, 뒤늦게 의미를 부여해 보자면 그런 것이고 통신사가 가져간 주파수도 있고 뭐 선박통신에 쓰이는 주파수도 있고 여러 가지 국가 기관적인 부분도 있지만 언론사한테 중요한 주파수대를 줬던 거죠. 그게 바로 그 언론사들이 모두가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 그 시민권에 있어서 선행되어야 되는 알물 정보를 주기 위해서 그 뉴스를 제작해라 하고 줬다라는 게 사실 출발이죠. 이 방송국들에 있어서. 그리고 그 애들이 자체적인 수입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뭐 예능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방송들을 만들지만 어디까지나 방송국의 근간을 이루는 건 뉴스고 언론이고 보도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것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에 그런 공영방송이 몇 개가 있는가? KBS, MBC가 일단 가장 주력이잖아요. 혹시 JTBC 공영방송인가요?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쉽게도 아니죠. 아, 그쵸, 예. KBS와 MBC가 지금 공영방송인데 한 나라가 두 개의 공영방송을 갖고 있는 게 좀 이상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네. 예, 원래 한 나라가 공영방송 하나만 가지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MBC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의 색깔을 띠게 된 데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네, 그걸 뿌리를 짚고 넘어가면 언론에 있어서 가장 큰 힘든 시기였던 허문도의 활약 시기를 짚지 않고는 얘기가 안 되죠. MBC가 민간 시절이고 또 삼성이 방송국을 갖고 있고 뭐 경향신문도 있고 뭐 지금 경향신문과 다른 네. 여러 가지 것들이 살아있던 시기에 언론사 통폐합이 진행됐습니다. 아. 네, 통폐합이 진행되고 살아남은 언론인한테 말 잘 듣는 언론인한테 연봉 더 올려주고 더 좋은 직장 보장해주고 저항하는 언론인을 해직시켰던 그 엄혹한 시대에 MBC가 탄생을 하게 되죠. 지방의 여러 가지 회사들, 지역 방송국들을 다 통폐합시켜버리고 MBC 소속으로 딱 집어넣고 그 다음에 KBS한테 너 MBC 지분 가져라 하고 70%를 강제로 인수시켜버리고 나머지는 박정희의 정수장학회 정수근혜라니요. 정수장학회가 30%를 갖게 만들고 뭐 맞는 말이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기형적으로 만들어진 공영방송이 바로 MBC였어요. 그 MBC에 가기 싫어서 저항했던 언론인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아. 초대 MBC가 그렇게 과연 정의롭게 꾸려졌을까요? 그 당시에 MBC를 일으킨 사람들은, 그 뿌리에 있던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과연 지금 이 상황이 있었다면 최승호 PD의 선에 섰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MBC를 만들었고 이후에도 쭉 MBC는 그렇게 만들어진 회사였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MBC의 전성기라고 많은 사람들이 낭만적으로 말하는 그런 시기는 상상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상 이 지배구조가 네. 국가가 갖고 있는 거다 보니까 그리고 국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 사회가 그 사장들을 임명하는 구조잖아요. 네. 그리고 당연히 대통령 추천하고 여당 추천 위원이 더 많고 당연히 여당 뜻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예전에 제가 어떤 기자분한테 강의를 들었었는데 지망생일 때 그때 이제 마봉춘 하던 시기예요. 네. KBS 욕 졸라 먹고. 네. 근데 딱 역대 사장들을 쫙 대통령들과 사장들을 쫙 자기가 PPT 해온 거예요. 근데 뭐 MBC 가고 싶은 분은 손들어라. 근데 다 지망생들이 있으니까 엄청 손들죠. KBS 가고 싶으면 물론 KBS 손을 많이 들긴 했지만 네. MBC보다는 적었고 근데 역대 그 구조들을 설명해 주면서 물론 알고 있었죠. 근데 그 전에 굉장히 그 사장이 계속 그 대통령에 따라 바뀌어 왔고 그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보도나 어떤 프로그램의 변화들이 많았다. 지금 여러분들이 칭찬하는 MBC도 또 그렇게 될 거다. 뭐 그렇게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됐죠. 네. 네. 그래서 이게 구조를 보자면 그렇긴 하죠. 근데 MBC가 그래도 60 항쟁 이후로 노조를 설립하면서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라는 얘기는까지만 저는 들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사실상 그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시리즈가 과거사 문제를 굉장히 오랫동안 다뤘던 노무현 정권 시작하면서 했던 거거든요. 뭐 4.3 사건이라든가 우리 현대사의 굴곡진 역사들을 다큐멘터리로 계속 시리즈로 제작했던 건데 그거는 정말 그 전까지는 공중파에서 다루기 어려웠던 부분들을 다뤘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죠. 네.
그 MBC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보도들을 어느 정도 내놨다라는 거는 부인할 수 없죠. 그런데 공영방송이란 무엇인가가 이번 영화를 다룰 때 반드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KBS 사장과 MBC 사장은 그럼 어떤 인물들인가? 정부가 임명하죠, 사실상. 여당과 야당에서 추천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에서 누굴 지명하고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사실상 청와대가 임명할 수밖에 없는 구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는 장치가 임기예요. 대통령이 임기를 마친 후에 다음 대통령 때 나머지 반의 임기를 보내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임기가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사실 정현주 사장 나간 거 보면은 그런 것 상관없이 그냥 나간 거잖아요. 네. 뭔가 꼬투리를 잡아서 내보내거나 아니면 사의식서를 받아내거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물을 KBS나 MBC 사장으로 내려보내는 게 일반적이었고 그들이 역시 보도본부장이라거나 그다음 국장급들을 다 장악하다 보니까 정말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그 방송국 전체의 성향이 꽉 채워질 수밖에 없는 그 구조를 계속 우리나라가 반복해왔던 거죠. 언론이 정부를 견제할 수 있어야 이 사회 전체가 자원들을 방송국에게 공영방송에게 내주는 그런 것들이 지켜질 수 있다라고 믿었던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깨져나가는 상황이 도래한 거죠. 하지만 아무도 그 상황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네, 그 내부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냥 외면하는 상황이 펼쳐졌죠. 그러니까 저는 또 다른 키워드로 고민했던 주제가 권선징악인데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제가 즐겨보는 웹툰이 하나 있습니다. 진눈깨비 소년이라는 웹툰인데요. 네이버 네. 금요일 웹툰일 거예요. 맨 밑에 있어서 자꾸 홍보하고 싶은 마음이 왜 있는데 2주 전인가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어떤 한 인물이 그러니까 그 장면이 뭐였냐면 되게 회사 안에서 정치를 통해서 위에까지 올라간 그 국장이에요. 네. 제작국장 방송국인데 근데 막 무리한 요구들을 하는 거예요. 협찬 끼워놓고 막 드라마에. 근데 거기에 어떤 한 인물이 그 사람한테 계속 대들면서 그 사람이 분하지만 뭐 어떻게 못하는 상황을 계속 몰아가면서 자꾸 이기는 상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넌 어떻게 그런 걸 하니?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했던 말이 나는 제일 싫어하는 말이 권선징악이다. 저 사람은 자기가 하기 싫은 일까지 하면서 더러운 거 묻혀가면서 저기까지 올라갔다. 그것도 노력이다. 근데 그냥 앉아서 그게 벌받게 기다린다고? 그건 말도 안 된다. 우리도 그만큼 뭔가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그냥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되게 순진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냥 노무현한테 그랬으니까 쭉 그렇게 될 것이다. 근데 온갖 술수와 편법과 그런 게 나오죠.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그 아까 얘기했던 백문종이라는 사람이 뭐 폴리뉴스인가? 어디랑 그 녹취본에 나오죠. 네. 박성재랑 최승호는 그냥 해고한 거야. 걔네는 나중에 소송해도 무효 나올 거야. 왜냐면 걔네는 가만두면 안 됐기 때문에 뭐라도 해서 증거가 좀 부족했어. 그러니까 바로 자른 거야. 그냥 자른 거잖아요. 절차 이런 거 다 상관없이. 그러니까 되게 순진하게 고종 시절에 대한제국 때 굉장히 순진하게 당했던 것들처럼 뭔가 계속 나쁜 놈들은 그냥 경기장을 뚫고 나가서 뭔가 오만 가지 짓거리를 다 하는데 우리만 경기장 안에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뛰쳐가 나가는 게 맞나? 아니면 여기서 해야 되나? 그런 고민들을 계속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방금 그 얘기를 하시니까 생각이 났어요. 네. 제가 공공성이라는 키워드를 뽑아온 것은 결국은 우리는 공공성이라는 걸 지켜야 하잖아요. 네, 모두를 위해서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시민을 위해서 방송국이 제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방송국이 제 역할을 해줬다면 제 생각에는 그 전 정권이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지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전 정권이 하면 이명박 아니 참여정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여정부가 그 당시에 어느 정도는 잘못된 길을 걸었다고도 볼 수 있는 거고 또 어느 정도는 잘된 길을 걷기 위해서 노력한 측면이 있는데 그때 제가 생각할 때는 MBC와 KBS가 과연 그 갖고 있는 힘을 거의 둘밖에 없는 공영방송 두 축을 갖고 있으면서도 충분히 그 마이크를 활용했을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되게 큰 의문이 있어요. 많은 언론들로부터 물어뜯기면서 언론과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을 지속했던 그 참여정부 상황 속에서 이 MBC와 KBS가 어떤 역할을 했을까? 과연 그 상황에서 제 역할을 했고 시민들한테 계속 뭔가 진실을 알려주고 깨우쳐주고 했었다면 수많은 저대로 공정한 정보를 했었다면 국민들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이명박 정권 지금은 완벽하게 실패로 돌아간 그 정권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낼 수 있었을까? 참여정부를 그렇게 쉽게 눈이 멀었고 경제도 실패한 무력한 정권이다라고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이 영화만 보면은 MBC와 KBS가 되게 괜찮은 보도를 한 것처럼도 느껴지거든요. 왜냐면 무슨 보도를 했는지 잘 안 나오거든, 그 전에. 그리고 자기들 입을 통해서는 되게 멋있는 보도를 했다고 말을 해요. 심지어 그 중에선 과장된 것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제가 기억하는 MBC와 KBS의 모습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마봉춘이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위하고 일부 무한도전 청취자들에 의해서 막 떠받들어질 때조차도 정말 언론들을 관심 있게 지켜본 사람들은 언론들의 되게 큰 회의감을 느꼈고 저 마이크 쥐고 있는 애들이 저래선 안 되는데 저래선 안 되는데 하는 위기감을 계속 느끼고 있었죠. 온탕에 들어가서 점점 더 뜨거워지는 그 개구리 마냥 그렇게 삶아지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 공공성의 마이크를 들고 그들만이 들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이크를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서 커다란 피해를 불러온 그들 집단이 지금에 와서 찍은 영화에는 자성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땐 없다고 느껴졌어요. 네. 뭐 예를 하나 들어드리자면 중간에 이명박 정권 때의 어떤 문제를 특종을 터뜨리는 사실을 하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KBS가 파업을 하고 있는데 그 파업 중간에 노조의 어떤 특종이 있었다. 네. 문건을 이제 입수를 해가지고 총리실에서 민간인을 사찰한 내용이다. 그 내용을 문건을 발굴해가지고 그 물건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정부가 사찰을 했다는 것을 입증했다라는 이 특종을 터뜨렸다. 이런 보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에 예를 들면 최순실 게이트에 하나의 딸려 나온 특종이거든요. 본 특종이 아니에요. 그럼 본 특종은 어디서 했냐? 김종배 씨라고 팟캐스트에서 특종을 터뜨려요. 그리고 거기서 한참 이슈가 된 다음에 KBS 그 언론의 힘이 워낙 유명하고 크다 보니까 KBS랑 이름값이 높다 보니까 그게 아마도 갔겠죠. 그 자료가. 기자 능력 있는 기자가 있었겠죠. 연줄이 있는 기자나. 네, 뭐 그걸 통해서 입수를 했겠죠. 그런데 과연 그 전에 있던 얘기는 다 싹 삭제를 한 채로 선택적인 삭제죠. 장진수 주무관. 네, 장진수 주무관 얘기예요. 예. 싹 삭제를 한 채로 우리가 그 특종을 터뜨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이게 과연 이렇게 얘기할 건가? KBS가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총리실에서 그 전에 이렇게 사찰을 하고 있는 낌새가 있었고 그 당시에 장준수 주무관이 고민하던 그런 내용을 입수를 해가지고 팟캐스트에 있던 평론가 하나가 가가지고 만나서 특종을 터뜨릴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KBS가 이게 사건이 커진 이후에 입수한 그 자료 하나 가지고 마치 어마어마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것처럼 여기서 언급을 하는 게 의미가 있나? 그런 거겠네요. 그럼 이번에 최순실 게이트를 뭐 한겨레랑 JTBC가 유의미한 단독을 쳤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단독이 쏟아졌죠. 네네. 예. 그러니까 이거를 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사건의 초반에는 정교하게 칼을 들이대야 된다. 고려할 것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코끼리의 뭐 팔의 어느 부분을 정교하게 도려내야 된다. 예, 듣자면. 근데 사건이 진행되면 될수록 그냥 칼을 쑥쑥 쑤신다는 거죠. 아무데나. 코끼리가 사라지지. 그러니까 그냥 그런 것처럼 이제 수속 보도로 쏟아졌던 그 단독 중에 하나라는 거죠. 김 기자는. 네. 물론 그게 의미가 있었던 보도인 건 사실이지만 그런 식의 어떤 흐름이 내러티브를 가진 어떤 사건이 이런 식으로 선택적으로 삭제되고 제거된 채로 그들만 부풀리기 위해서 쓰이는 게 매우 저는 불쾌했어요. 그게 왜 의미가 있었냐?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못했을 때 대한 언론들이 등장을 했고 그 대한 언론이 얻은 특종에서 시작된 이야기임에도 그러니까 이게 언론사적으로 되게 의미가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자각이 없다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최승호 PD가. 물론 자신이 여러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거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엔 그 당시에 KBS, MBC 보도를 매우 불만스러운 입장에서 보던 저의 입장에서 볼 땐 매우 안 이꼽게 보이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땐 이 영화 속에서 계속 반복됐던 것 같아요. 혹시 오마이뉴스에 그 내용을 쓰십니까? 안 씁니다. 왜요? 이런 내용은 문재인 정권의 인사에 대해서도 옹호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다르잖아요. 본인도 지금 자신에 대한 어떤 그 선택적 삭제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대의를 이루기 위해서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건 있지만 저는 근데 이 사람의 대의와 최승호 PD의 대의와 나의 대의는 맞지 않는다. 이 사람이 지키고 싶어하는 게 정말 공공성이었다면 과연 이렇게 말할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과연 이 사람이 MBC와 공익 이 두 가지가 갈라졌을 때 뭘 지키고 싶어 할까? 그게 의심스러울 정도였다는 거죠. 하지만 그에게는 MBC 이꼬르 공익.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약간의 의심이 드는 지점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키워드로 이제 공공성과 그 다음에 이제 영상 저널리즘. 영상 저널리즘. 영성 저널리즘 아닙니다. 영상 저널리즘. 우리가 많이 다르네요. 그래서 네, 영상 저널리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이 영화 속에서 언급하고 싶었을 장면이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예, 재밌었어요, 일단. 굉장히
그 공범자들에게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이대는 장면들을 하나하나 다 주옥 같았죠. 네, 오프닝부터 네. 일단 어떤 공영방송의 파티장에 가가지고 깽판 거는 네. 거잖아요, 사실. 맞죠. 예, 그런 장면부터 해가지고 카메라를 의식하면서 최승호 PD가 툭툭 내뱉는 것도 유머가 있고 센스가 있고 되게 네. 재밌었어요. 그리고 그 첫 장면에 기억나는 게 그 파티장 같은 데 가서 그 백종문? 네. 그 사람이 막 뉴스란 말이죠. 막 이런 걸 보여준 다음에 제지를 당하잖아요. 인터뷰하려고 그러다가. 네. 엘리베이터 하면서 딱 했던 말이 카메라 한번 쓱 보고 원산 보듯이 보면서 잘들 살고 있구만.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네.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에서 명장면이 은근히 많이 터지는 것 아, 같은데, 네. 김재철 씨 탈 때, 어. 네, 그때, 뉴스타파 기자가 먼저 딱 타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카메라 기자가 먼저 탔고 취재 기자 최승호 기자 못 탔어요. 네. 찍고 있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네. 최승호 PD랑 헤어진 거야. 문이 닫고. 음. 김재철 사장이 바로 옆에서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는 상황인데 김재철 사장이 눈치를 못 채다가 카메라 보더니 이건 어디 거야? 그러니까 뉴스타파니까 뉴스타파 찍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걸 보면서, 카메라 기자들의 프로페셔널리, 그게 대단하다. 그렇죠. 미리 들어가 있는 거죠. 예. 분명히 우리가 일반적인 동선으로 나랑 최승호 PD랑 같은 편이니까 같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김재철과 행동을 같이 하고 있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최승호 PD 얼굴도 찍으려고. 예, 타깃을 놓칠 수가 없는 거야. 어. 그런 것들이, 되게 카메라 기자들의 역할이 대단하구나라는 걸. 제가 그런 걸 하고 싶었는데 아쉽네요. 예, 뭔가 결함이 있었겠죠. 네, 그런 장면이 있었고, 또 어떤 장면 인상 깊게 보셨나요?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 나왔었는데 그 방송의 미래를 자꾸 언급하시던 그분. 우리 오프닝 때 나왔던 그 사장님, 부사장님을 네. 인터뷰하기 위해서 어떤 행사장에 가죠. 근데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에요. 네. 예, 문재인 대통령이 4K라고 울트라 초고화질 방송이 뭐 이제 실시됩니다 이러면서 큰 행사를 한 거 일산 킨텍스에서. 네. 근데 문통이 이제 축하 영상 메시지 그 나오고 이제 끝나고 이제 사장이 가는데 또 최승호 PD 붙은 거야. 근데 또 최승호 PD 뭐 동기인가 후배인가 봐요. 네. 또 그 본부장이었는지 계속 막으니까 최승호 PD가 야 좀 나와봐 막 이러잖아요. 반말로 다 너 위해서 하는 얘기야 이러면서 막 그 얘기도 되게 웃겼고. 네. 백 부사장이 그 얘기하죠. 여기는 방송의 미래를 논하는 자리입니다. 방송의 미래를 망치시겠습니까? 이 얘기를 계속해요. 카메라 있는데 대놓고 뻔뻔하게. 그래서 그게 되게 영화의 주제와도 되게 맞닿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아까 김 기사가 얘기했던 공공성. 그럼 방송의 미래가 무엇이냐? 단순히 기술 발전? 그건가? 그게 아니라 어떤 그 가치를 계속 지켜나가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질문을 스스로 하게 그 사람이 대답을 하죠. 네. 되게 뻔뻔하게 얘기해요. 네. 사실 이 MBC의 구성원들이 다 좌천되는 과정도 좀 가슴 아파요. 정부에 대해서 좀 대항하는 색깔을 드러낸 언론인들은 갑자기 아이스링크, 그 다음에 뭐 사극 찍는데 관리하는 사람, 막 그런 식으로 다 좌천이 되고, 그래서 아이스링크에 갔더니 뭐 PD 셋에 기자 셋에 뭐 누가 있더라, 네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인적 자원을 그렇게 다 갈아버리니까 MBC라는 한 집단이 완전히 다른 집단이 되어버리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되게 창의적이지 않아요? 어떤 점에서요? 그렇게 막 아이스링크 보내고 어. 그래도 뭔가 이렇게 방송국 내부에 뭐 비제작 부서 네. 어쨌든 방송과 관련된 거에 보낼 법 쉽잖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일반적인 생각으로. 네. 근데 아이스링크 관리해라. 네. 뭐 어디 가서 뭐 드라마 세트장 관리해라. 너무 창의적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보낼 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TO가 정해져 있는데 이 정권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릴 언론이 너무 많은 거야. 밖으로 보내야 할 정도로 인원들이 많이 갈아야 했던 게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 MBC가 어떤 인원 교체나 그런 것들이 잘 안 된대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은 종합 편성이라는 게 있어요. 네. 개념이. 그냥 마지막으로 최종본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KBS는 이미 런리니어 프로그램이라고 파이널 컷이나 이런 컴퓨터 한 대로 두고 하는 시스템으로 넘어왔거든요. 네. 모든 것들이. 근데 MBC는 아직도 그 큰 컨트롤룸에 들어가가지고 수동 편집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을 딴 데로 돌릴 여력이 없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거 TO나 그런 것들. 근데 네. KBS는 워낙 조직이 크고 돈도 많고 되게 유동적으로 인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KBS PD들이나 기자들은 아마 방송 관련된 거 그래도 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네. MBC는 김 기사님 말대로 아마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네요. 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다 빠져나간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돌아오지 못했다는 게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이 영화가 드러내고 싶었던 메시지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혹은 메시지를 강화하기 위한 그런 장치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이용마 기자가 이제 개인적인 삶이 파괴되어가는 과정이 나오잖아요. 건강도 파괴됐죠. 네, 암에 걸리면서 네. 그렇게 이제 산골로 들어가고 진짜 힘겨운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이 기자가 원래대로라면은 자기가 계속 그냥 취재해가지고 그걸 보도하고 이런 식의 기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걸 꿈꿨을 것이고. 그런데 이 사람이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기용하는 그 정권의 그런 태도에 의해서, 정권의 결정에 의해서 완전히 기자직에서 밀려나서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삶을 살아야 했고, 갑자기 촛불을 들어야 하고 투쟁에 피켓을 들어야 하고 그런 식으로 몰려났다가 몸까지 망가지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잖아요. 몸만 망가지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투쟁하고 싸우면서 가정이 망가지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정신이 망가지는 사람. 네, 그렇게 수많은 종류의 개인의 삶이 파괴되는 것이 있었을 텐데, 가만히 보면 이게 공공성의 측면에서 엄청난 낭비라는 거죠. 이들 모두가 국가의 자산 아닙니까? 공영방송이라면. 근데 국가의 자산이 이 사람들이 다 취재를 해가지고 가뜩이나 부족한 마이크를 곳곳에다 대줘도 부족한 판에 이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야 하는 판이니 자기가 피켓을 들고 있어야 하니 얼마나 큰 낭비입니까? 보면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계속 피켓을 들고 촛불을 들고 할 때마다, 이 사람들이 저기 가가지고 빈민들을 해주고 노숙인들을 해주고 동성애자들을 해주고, 마이크 없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비정규직 노동자들 해주고, 그 다음에 좀 있으면 배에 올라가는 실습선원들의 열악한 처우 같은 거 해주고, 죽어나는 사람들 보면은 다 외주업체 직원인데 이런 거 심층보도 해주고, 막 그런 것들을 다 해줘야 될 판에 그 사람들이 마이크를 다른 데다 대줄 여력이 없게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안타깝죠. 네. 그리고 그 사이에 MBC 주파수를 차지하는 것들은 아스팔트에다가 뭐 베이컨 굽고 막 이런 것처럼 표현이 되잖아요. 영화에는 안 나왔지만 뭐 알통 굵기에 따라 정치 성향 갈려 이런 거라는 거죠. 네, 그리고 세월호 때 보험금 보도 같은 거 제일 먼저 했고, 네, 그런 식의 보도로 가는 것들이 참 우리 언론의 현실이 여기까지 추락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저는 SBS를 보면서 MBC를 빨리 민영화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김재철 사장과야 네, 김재철 전 사장과 비슷한 생각을 하게 돼요. 네, 저도 완전 동감합니다. 사실 어떤 민의를 쫓아가잖아요. 근데 네, SBS가 진보적인 언론인가?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네. 잘 팔리는 쪽을 따라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세가 이러니까. 근데 MBC도 사실상 우리 국민적 여론이 그 정도 가면은 그렇게 가야 되는데, 어쨌든 국가라는 조직이 장악을 했고, 그 잔당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네, 우리 503C의 잔당들이 남아있는 곳이기 때문에 끝까지 저항하는 어떤 애국 언론이 되지 않았나 지금. 그런 생각이 드네요. 빨리 네. 차라리 이제 KBS에 집중하고, 그리고 MBC는 또 공영방송인데 광고 수익으로 운영돼요, 100%. 네, 네. 그것도 되게 이상한 거죠. 비정상적이죠. 네. 이게 민영방송인지 공영방송인지 알 수 없는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네, 그 지분 같은 거를 빨리 정리해가지고 민영화 되는 것이 답일 수 있겠다. 그것이 우리나라 방송을 운영하는 지금 시스템이니까. 그 김계철 사장도 아까 뭐 웃겼던 게, 이렇게 찾아가잖아요. 네, 인터뷰해주죠. 네, 인터뷰해주는데, 자기는 민영화 소신을 굽히지 않는다. 왜냐면 역대 사장들이 다 정권의 눈치를 보고 정권의 영향을 받았다. 근데 최승호 PD가 거기서 얘기하죠. 그럼 사장님도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나는 아닌데. 네, 좀 이때까지 까이셨던 분이.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우스꽝스럽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영화에서 저는 좀 인상적으로 그려졌던 게 세월호 나올 때 그게 좀 충격이었어요. 언론이 가장 필요했던 지점이잖아요. 최근 한 10몇 년 동안에 가장 한국에서 카메라가 필요하고 마이크가 필요했던 순간에 공영방송이 사라져 있었다는 거. 네, 그게 엄청난 충격인데, 만약에 공영방송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물음도 저는 던지게 되거든요. 제대로 있었다면. 네, 그 시절에 공영방송이 살아있었다면, KBS와 MBC가 그렇게 장악되지 않았다면, 원래 구성원들이 있었다면,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마이크를 갖다 대주고 지금과 전혀 다른 국면으로 만들어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그런 오보를 내지 않았을까? 오보 이후에 이어진 그런 보도들이 좀 바뀌었을까? 제 생각에는 MB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종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상 종편을 4개나 허가해주면서, 종합편성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테니까, 종합편성이란 개념은 지금 지상파도 다 종합편성이에요. 네. 근데 종편이 왜 종편이냐면, 사실상 그전에는 케이블 TV에 종편을 허용해주지 않았어요. 종합편성이라 하면, 보도, 예능, 드라마, 뭐 이런 부분들을 다 할 수 있게 한 거예요. 그전에 근데 MBN 같은 경우는 경제 채널이었거든요. 네. 근데 MBN도 종합 편성이 되고
조중동이 뛰어들었죠. 그래서 보도 기능을 가지면서 힘을 갖게 되거든요. 사실 보도 기능이 없으면 언론사가 그렇게 힘이 있지 않거든요. 언론사라고 할 수도 없죠, 사실. 그냥 방송국이고 예능 제작 방송국, CJ 같은 데죠. 네. 근데 그 종편들이 생기면서 모든 사람들이 카메라를 들이댔고 더 많은 인원들이 갔고 그리고 거기서 더 이상한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공영방송이 서 있었더라도 종편들의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노력들이 희석되지 않았을까? 어지러웠을 것이다. 네. 네. 악다구니가 펼쳐졌을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하게 똑같이. 봐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저는 보도의 처음 그러니까 오보도 크게 바뀌었을 거라고 기대가 안 돼요. 기존의 언론들이 하던 행태 KBS와 MBC가 언제부터 그렇게 정부 말 안 듣고 직접 취재해서 기피해가지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특종 내고 단독 내고 이렇게 했습니까? 상당 부분 정보 발표 그대로 받아 쓰는 행태는 유지가 되어 왔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도 똑같은 행태가 이어졌기 때문에 처음에 그 근본적인 오보를 냈던 거였고 그냥 저는 상상이 가요. 해경이나 해수부가 기자들 불러 모아서 발표했겠죠. 그리고 기자들은 카톡으로 보고 준비를 하고 있었겠죠. 네. 전원 구조 했을 때 전원 구조 딱 보내서 본사에서 속보 띄우고 네, 1초 먼저 그걸 쓰려고 그러니까. 0.1초 먼저 우리 뉴스 인터넷에 올라가게 하려고 어. 그런데 신경을 썼던 시스템이 고스란히 유지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들이 장악되지 않았다면 다른 보도가 났을까 크게 기대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후속된 그런 상황들에 있어서는 변화가 분명히 있었겠죠. 의식 있는 기자들이 더 많았고 그 사람들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자기 진실을 보도하기 위해 노력했다면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은 있었겠지만 언론 자체가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한계점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아마 진짜 속보 경쟁으로 통해서 일반 리포트는 좀 부실하게 나갔겠지만 좀 심층적으로 파고들 수 있는 여력들이 있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이게 왜 벌어졌고 또 어떻게 우리가 대안을 찾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좀 잘 됐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나마. 아, 그리고 제가 이 영화에서 가장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얄미운 공범자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저항을 완전히 무너뜨리는데 힘을 많이 보탰던 그 주력 공범자들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있지 않은 거거든요. 예를 들면 뭐 오상진이 파업했잖아요. 네. 그럼 오상진 자리 누가 채웠습니까? 그거 지금 잘 나가는 분들이거든요. 아 근데 그거는 조금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 안에 들어가서 직업인으로서 월급을 받는다고 물론 역사에 손가락질 받아야 될 일을 했지만 한 개인으로서 그렇게 막 비난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솔직히 해요. 역사의 손가락질을 받아야 되는데 한 개인으로는 비난을 못해요? 생활인으로서 뭔가 그리고 큰 언론사에 가고자 하는 욕망들이 다 있으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MBC를 쓰는 기자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 네.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죠. 경력직으로 실제로 제가 아는 분들도 들어가 있고 많이 썼죠. 예. 그리고 막바지임에도 불구하고 엄청 지원했죠. 정권 네. 마지막인데 너네 야 지금 들어가면 정권 바뀌지 사장 바뀐다 너네 낙동과 오리알 된다 들어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가겠다. MBC 타이틀을 갖고 싶으니까. 네. 네. 그리고 김용민 씨가 하는 국민TV 방송에 최승호 PD가 나온 짤방을 살짝 봤는데 혹시 지금 시용 기자들이 나도 함께 파업하겠다 받아주실 거냐? 아 받아주겠다. 그럼 배현진 앵커도 받아주겠냐? 아 그분은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방송을 채웠던 사람들 중에 기자들은 정규직이겠지만 네. 방송 쪽은 조금 생각이 달리 되더라고요. 왜냐면 아까 김 기사가 이렇게 비판했지만 정규직이 아닌 인원으로도 충분히 방송은 제작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좀 보도와 조금 달리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파업이 공익적인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서 진행한 파업이라면 그 파업을 무력화시킨 결정적인 것은 대체 인력이고 대체 인력을 우리나라 법이 허용하고 있기도 하거니와 법도 문제죠. 그러니까 법이 허용하고 있기도 하거니와 그 구성원들이 오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것인데 그 구성원들이 왔단 말이에요. 공공성이 있고 언론이 있고 보도가 있고 그런 곳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들어왔던 또 눈앞에서 그 동료들이 파업하고 있는 걸 알면서 들어왔던 그 사람들을 과연 포용해줘야 하는가라는 데 저는 의문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영화에서 보여줬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이 있었다. 몇 명밖에 안 나오죠. 그렇죠. 몇 명 아주 노골적인 사람밖에 안 보여지고 네. 논란의 대상이 되고 용감하게 찍어야 되는 사람들은 아무도 안 나와요. 그냥 용기 없이 찍을 수 있는 사람만 나와. 태극기 휘날리는 사람만 나오거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아 진짜 논란이 일으킬 수 있고 진짜 화제가 되고 이 사람 너무한 거 아니냐 들어갈 수 있지 않냐 공고가 나온 건데 막 이렇게 할 만한 사람들을 찍었어야 한다고 보고 그 사람들이 이 영화가 가리키고 있는 공범자보다 진짜 공범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이 진짜 아쉬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방금 김 기사가 생각하는 거를 들으면서 아까는 뽕을 맞아서 너무 싫었다고 했지만 또 다행이다 싶었던 게 나는 과연 어디에 섰을까? 내가 그 대체 인력을 뽑는데 들어갔으면 나는 합격했으면 안 갔을까? 그리고 내가 이미 그 전부터 거기 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면 MBC에서 나는 어느 쪽에 있었을까? 근데 왠지 자신이 없는 거예요. 네. 사실 뭐 진짜 자식이 있고 가정이 있고 자식들 돈이 한창 필요해. 그럼 나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가족 자식들을 버릴 수 있을까? 버린다는 게 뭐 진짜 뭐 버린다는 건 아니겠지만 지금의 삶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지금의 안정된 삶을. 네, 완전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다른 삶을 선택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는 거죠. 나는 왠지 저기 서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아 그래. 그 마치 제가 파이낸셜 뉴스에서 느꼈던 그 공포감. 내가 이대로 이렇게 쭉 여기 있으면 광고 따러 다니겠지? 예. 이거 내가 해오던 거니까 어떤 그 저항도 없이 먹고 살아야지 어떻게 하면서 똑같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도 약간 들었어요. 네. 아,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좀 솔직하지 않았다는 게 가장 아쉬웠던 건데, 어떤 사람들은 이 영화를 되게 재밌게 봤겠죠.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아쉬웠던 건, 진짜 공범자들은 아픈 곳에 있거든요. 이렇게 안 아프게 볼 수 있는 그 공범자들만이 아니라, 나도 그렇고, 심지어 내 옆도 그렇고, 다 공범자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알려줬어야만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가 빼앗긴 그 공공성, 지난 9년 동안 빼앗겼던 그 공공성의 영역은, 그냥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가까이에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거를 빼앗긴 데는 나의 탓도 있고 내 주변의 탓도 있다는 걸, 그리고 지금 이대로 살면 언제든 다시 이게 재발될 수 있다는 걸 영화가 보여줬어야 했고, 그게 바로 지금 우리한테 아프게 다가오는 부분이고 민감하게 다가오는 부분이었을 것인데, 영화가 그거를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 지금의 스타 아나운서들, 지금 일하고 있는 그 기자들 다 외면했다.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묻기를. 심지어는 아까 말했던 그 배 아나운서, 배현진. 네, 배현진 아나운서, 그분까지도 제대로 보여주진 않잖아요. 잠깐 한번 꽃다발 주는 장면에서 의식적으로 등장시키긴 하지만 굉장히 요주 인물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 부분을 아주 강력하게 책임을 물으면서 보여주지 않아요. 그분까지 그런데 하물며 평범한 사람들은 다 책임을 면제시켜주죠. 이게 저는 아쉬웠고, 그래서 더 안타까웠던 건 이 영화가 그걸 보여준 다음에 손을 내밀었어야 했다고 봐요, 그들한테. 왜냐면 현대 정치는, 민주주의는 땅 따먹기 싸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치 영역에 있어서. 영화의 막판에도 등장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절대악 MB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하는 공공선의 영역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다면 악과 선이 싸우면 그냥 1대1일 뿐이지만, 악이 선을 이기기 위해선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악의 편으로 만들어야 하고, 선이 악을 제압하기 위해선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역시 선의 편으로 만들어야 하는 거죠. 우리 국민들은 그 인적 자원이 크게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그 참여정권을 지지했다가 그 다음에 9년 동안 저 반대쪽을 지지했다가 다시 또 넘어왔잖아요. 그쵸. 구성원이 바뀐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수많은 전투의 현장, 전장들에서 이쪽이 이길 때가 있었고 저쪽이 이길 때가 있었던 거죠. 거의 뭐 세균전의 느낌이네요. 그죠? 뭐 지역구도를 쓰기도 하고 때로는. 그 다음에 때로는 그 경제적인 논리를 들이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무기를 들어서 싸우지만 그 중에 하나로 이 공공성의 이 언론의 영역이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 언론의 영역에서 저쪽 편을 들었던, 정말 암흑의 순간에 악의 편에 동조했던, 악이 힘을 얻도록 만들었던 그런 사람들을 니네 그런 사람들이란 걸 보여주고 나서 손을 뻗을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생각하는 진짜 언론의 역할이란 건 그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최승호 PD가 그걸 모르지 않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계속 외면하면서 여기까지가 공범자고 니들은 공범자가 아니야, 공범자를 미워해 라고 하는 정근대적인 프로파간다식의 그런 이런 보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영화 속에서. 그냥 선을 갈라놓고 여긴 우리 편이고 저긴 적의 편이야, 너네는 원래 우리 편이었어. 근데 그렇게 하면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우리 편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끌어온 사람들은 앞으로도 진실을 보지 않을 것이고, 그 사람들은 저쪽이 또 매력적인 제안을 하면 넘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을 우리와 같은 영역으로 저는 끌어올려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계몽적이게 보일진 몰라도 전 그게 답이라고 생각해요. 진실을 보여주고 선택을 하게 놔두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한테 돌아설진 몰라도 지금 당장은 앞으로는
더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영화는 그런 선택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게 좀 아쉬웠어요. 네. 그냥 영화만 보면 그냥 나쁜 놈 탓하긴 좋죠. 마지막에 나오는 쟤가 끝판왕이야. 얘네는 다 뇌 없는 쟤 하수인들이야. MB. 우리는 저거를 보고 저들을 적으로 만들어야 해. 딱 여기까지. 너무 단순한 영화지 않나. 너무 옛날식 그냥 뭐 철인 28호 나오던 그런 로봇 태권브이식의 그런 주제의식이지 않나. 그냥 그러니까 권선징악 같이 보여지지 않나. 네, 그렇습니다. 아, 자, 공감이 이제 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이야기들은 어느 정도 해봤고요. 이제 연관 콘텐츠 이야기를 해봅시다. 아, 저는 연관 콘텐츠를 따로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어떤 그 수신료 구상안을 네.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수신료 구상안이라니. 그 지금 KBS가 계속 휘둘리잖아요, 정권에. 네. 근데 그때도 제가 한번 소모임에 글을 쓴 적이 있었는데, BBC. 네. 그것처럼 거기에 이제 어떤 내용을 썼냐면 BBC와 일본의 공영방송인 NHK 사례가 있어요. 네. BBC는 공영방송 수신료가 1년에 우리나라 돈 한 29만 원 된대요. 비싸네요. 비싸죠. 그래서 어떤 영국으로 유학을 갔던 분이 글을 썼던 건데 자기가 처음에 갔을 때 너무 그 돈이 아까웠다는 거예요. 솔직히 아깝잖아요. 우리는 막 2,500원인가요? 네. 달에? 그럼 1년 치면 얼마 안 되잖아요. 2, 3만 원 되는데. 근데 너무 아까웠는데 내가 영국에서 생활해보니 그 돈이 전혀 아깝지 않더라. 왜냐하면 굉장히 컨텐츠의 품질도 높고 내가 오락으로 즐길 수 있는 컨텐츠도 높지만 그 영어 컨텐츠가 굉장히 많대요. 네. 세컨 랭귀지, 그러니까 영어를 제2 외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컨텐츠도 많고 그러니까 교육 컨텐츠나 뭔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이용할 수 있대요. 단순히 방송뿐만이 아닌 거죠. 그 BBC라는 기관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그 돈을 뽑았다.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과 NHK 같은 경우는 우리는 사실상 강제 징수잖아요. 네. 전기세에 포함되고 TV 수신기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수신료를 안 내는데 NHK는 자기가 쉽게 선택할 수 있대요. 내고 안 내고.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어떤 NHK PD가 어떤 비리를 저질러서 스캔들이 일어나는데 그때 수신료 징수 퍼센테이지가 100%로 치면은 한 60으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막 큰일 난 거죠. 네. 어떻게든 끌어올리고 막 대국민 사과를 하고 방지책 발표하고. 근데 두 개를 좀 콜라보를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동결된 지 되게 오래됐대요. 그래서 계속 수신을 올리고 싶어 해요. 네. KBS는 공공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웃기지 마라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계속 또 수신료가 뭐 4,000원 되면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습니다. 저거 할 수 있습니다. 이러는데 닥쳐라 너네 미리 보여줘라 막 이렇게 하는데 한 10년의 유예 기간을 주고 수신료를 올려주는 거야 일단. 네. 막 5,000원, 만원 크게. 너무 큰가? 5,000원, 6,000원 이렇게 올려주고 10년의 유예 기간을 줘. 10년 이후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거야. 사람들이 쉽게. 네. 이렇게 하면은 변하지 않을까? 근데 이걸 안 받아들이겠죠? 네, 당연히 안 받아들이죠. 지금처럼 뭐 받아도 먹고 살 수 있는데, 유지할 수 있는데. 근데 진짜 그 BBC 관련 책들을 읽어보면 정부가 5년에 한 번씩 그 재심사를 해요. 네. 굉장히 진지하게 심사를 하더라고요. 이 재심사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바꿔야 될 부분이고 이건 새로 우리가 더 나아가야 할 부분이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또 충실히 이행하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아, 저도 진짜 공영방송이 개혁을 해야 되는 지점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언론사 준비를 오래 했으니까 KBS 들어간 사람들 많거든요. 네. 그 우스갯소리를 하는 게 신입사원 인사할 때 기둥 뒤에 숨어 있으면 정년 때까지 아무도 모를 수도 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네. 그리고 진짜 놀고 먹는 사람이 굉장히 많대요. 네. 가만히 있어도 굴러는 가니까 누군가 하니까 다 잘라버려야 됩니다. 네. KBS가 긴장하게 하는 것이 MBC의 존재로 된다면 투트랙으로 가도 좋겠는데 네. 지금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그리고 그나마 KBS에서 좀 좋은 보도를 하려고 해도 그게 충분히 보도가 안 되는 환경들도 있고 KBS 자체적으로도 민간 방송사와 경쟁이 안 되는 되게 노후된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부분들도 많고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는데 이거를 혁신안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하지 않고 있으니까. 아 근데 그 경쟁 시스템은 KBS가 모든 신기술을 먼저 가져온대요. 네.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선진화되고 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KBS 때깔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방송 보면 알잖아요. 노잼 때깔. 야, 아무거나 틀어주고 이거 3사 중에 어디냐 하면 다 맞출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너무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 이제 시스템이 어떤 부분을 바꿔야 될지 그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연관 컨텐츠로 그래서 뽑아오신 게 없으시고요.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연관 영화로 생각한 게 그 슬기로운 해법이라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아시죠? 네, 저 봤어요. 네, 유명하신 감독이 찍었나요? 아, 예, 그 태준식 감독님이라고 독립 다큐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굉장히 유명하신 예, 분이었어요. 그쪽 업계에서. 나는 처음 듣는 분이라서 이분이 유명하신 분인가 했었는데. 유명하신 분입니다. 네, 슬기로운 해법이라는 영화가 뭐였냐? 이게 참여정부에서 언론들이 어떤 행태를 보였는지, 그 당시 정부 정책을 어떻게 왜곡하고 조작했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영화였어요. 그 아까 우리가 오프닝에 얘기했던 정현주 사장님이 여기서 똑같이 인터뷰를 하죠. 그렇죠. 네. 똑같은 장면 쓰죠. 네. 이 영화가 주로 타깃화했던 건 공영방송이라기보다는 그 신문 지면 언론들이었는데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를 싸잡아 부르는 조중동 그리고 그에 위시한 경제지들과 뭐 문화일보부터 해가지고 수많은 그런 언론들이 그 참여정부의 진위를 왜곡하고 그들이 가려는 방향을 의도적으로 나쁘게 해석해서 발목을 잡았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조작 보도를 내놨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들도 제시를 하고요. 꽤나 설득력 있고 좀 가까이 다가서서 사실을 보여주는 다큐였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다큐가 그 당시에 제가 비슷한 입장에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줬던 충격이나 이런 것들이 대단했거든요. 네. 비슷하게 알고 있고 이들 언론에 대해서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혹은 알지 못했던 사실들을 다 일깨워주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최승호 PD가 제가 볼 때는 훨씬 스타였거든요. 저는 태준식 감독을 몰랐는데 최승호 PD는 알았거든요. 근데 최승호 PD의 이번 영화를 보고서는 어떤 새로움도 없고 실망만 안고 돌아섰어요. 아니 내가 알고 있는 그 사실을 오히려 제대로 보여주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선택적으로 왜곡하고 있고 국민의 여론들이나 그 당시에 냉랭했던 분위기라거나 또 그 당시에 노조가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못했던 부분이라고 생각됐던 것들 이 KBS와 MBC가 잘못했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이 싹 사그라졌거든요. 그런 것들이 두 가지의 그 온도차를 보여준다. 그래서 이 두 다큐멘터리를 좀 비교하면서 보면은 둘 다 비슷한 입장에 섰다고 볼 수도 있지만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연관 영화를 슬기로운 해법이라는 영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슬기로운 해법에서는 좀 뭐랄까요? 삼성과 같은 거대 기업에 대한 비판 그리고 부동산 쪽으로 무작정 나아가는 우리나라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도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 영화에서 그 기업 쪽에 대한 비판이 저는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별히 이명박 정권 때는 그 기업하고 떼놓고 언론을 이야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광고나 이런 수익도 직결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건에 대한 비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아예 의식이 없었냐? 전 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중간에 KBS를 찍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KBS 뒤에 정경련 건물을 끝까지 너무 잘 보이게 딱 찍어버리는 거야. 또 그걸 보셨군요. 네, 매우 의미심장한 장면인데 저는 그게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영화 속에서는 그런 의도가 보여지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명확하게 타깃화시킨 게 무엇이냐. 앞에 말씀드렸듯이 악역 딱 상정하고 그냥 로버트 태권브이 같이 그냥 걔를 깨부수는 영화 이런 거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연관 콘텐츠까지 얘기했고 이제 총정리 갑시다. 네. 뭐 저는 김 기사가 얘기했던 부분들을 저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되게 공감이 가고요. 저도 그걸 듣고 보니까 그런 지점들을 다루지 않았던 게 좀 아쉽네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진짜 공범자들이 누구냐. 이게 또 얼핏 기억이 나는 게 예전에 그림자들의 섬이라는 다큐를 저랑 김 기사가 둘이 했었는데 그때도 다른 노조 사람들이 카메라를 들이대지 않았었다라는 부분을 언급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하지만 저는 추천합니다. 네, 일단 재밌어요. 물론 맞죠. 물론 그 애국 시민들이 보면 재미없겠죠. 근데 어떤 그 애국자가 아닌 분들이 보면 재밌고요. 네. 예. 물론 그리고 이제 태극기 좋아하시는 분들 보시면은 근데 되게 안타까운 게 태극기가 왜 이렇게 됐나. 예. 우리가 그때 촛불 때 전인권 씨가 애국가를 부르면서 애국가를 우리가 가져왔다. 네.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태극기도 다시 한번 뭔가 이게 계기가 필요하다. 이게 좀 두려워 근데. 네. 아니 저번에 법원 갔는데 태극기를 X자로 이렇게 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힘도 없으시는 그 더운 날 하고 있더라고. 참 아무튼 권력자들의 뻔뻔함을 한번 좀 조롱하고 싶다면
물론 김 기사가 얘기했던 것들은 한참 부족하지만 단순히 그냥 우리가 그래도 10년 동안 묵은 체증을 조금이나마 좀 덜어낼 수 있는 역할은 충분히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추천합니다. 네. 다른 노조 이야기를 하니까 말인데, 지금 MBC도 노조 문제가 사실 심각하잖아요. 아, 그쵸. 네, 그렇고, 또 뭐 기자들도 보면은, 이제 시용 기자라고 말하는, 그냥 이제 딱 그 대체 인력으로 뽑은 기자들이 있고, 옛날 공채로부터 해가지고 쭉 뽑아온 MBC의 정통 기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통 기자들이 이 시용 기자들을 잘 받아주지 않는 모습들이 비춰지고 있잖아요.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받아주지 않는다는 게 물론 꼴도 보기 싫겠죠. 난 너무 싫을 것 같아. 네. 근데 뭔가 손을 뻗쳤을 때 그걸 치지는 않았지 않았을까? 그냥 물론 지나가다가 인사했는데 안 받아주겠지, 당연히. 네. 자기는 뭐 인생이 망가졌는데. 그렇죠. 그래서 뭐 너무 격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그 입장은 아니지만 그냥 뭐 신경 안 쓰고 뭐 막 이렇게 하면 되지, 막 굳이 욕설을 했다 막 그런 얘기도 들리고 하는데 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어택이나 그런 거 없이도 다른 방법으로 그 사람들이 좀 도태될 것인데, 이제 물론 억울하겠지만 좀 여유 있게 그 화가 다 자기한테 오지 않나 싶어서 그냥 그런 안타까움을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그 부분에서 정치의 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풀어낼지가 너무 궁금해요. 그 노조 문제부터 해서 또 사장 문제 이런 부분들을 현 정권에서 어떻게 풀어내고 또 MBC 내에서 어떻게 풀어내고 이런 것들이 되게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인데, 최근에 방통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런 말씀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공영방송이 굉장히 많이 망가졌다. 음. 네, 제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하니 뭔가 또 고민이 있을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해 나가야 되나. 언젠가는 좀 액션에 들어가겠죠. 네. 저는 이거를 그냥 놔두는 건 절대 답이 아니다. 그렇죠. 공공성의 영역이 이렇게 훼손되어 있는데 이걸 놔두는 건 절대 답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조치가 들어갈 것인데, 여기에서 엄청 저는 기대도 되고 주목도 되고 있습니다. 네. 좀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고. 저는 그 김세희 기자가 다큐를 찍었으면 좋겠어요. 자기 입장에서. 네. 저 기대합니다. 네. 네. 저는 여전히 보말이에요. 네. 아쉬움이 컸고, 또 이게 기대가 컸기 때문에 아쉬움이 큰 것 같아요. 최승호 PD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했습니까? 특히 아나백도 많이 말을 해줬고, 뭐 같이 일한 줄은 처음 알았는데. 같은 팀에 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기대가 컸고, 또 자백이 이끌어낸 그 화제성, 그런 게 대단했거든요, 작년에. 전 자백을 아직도 안 본 상태인데, 원래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바로 보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 영화를 보고 되게 실망스러워서, 그냥 머릿속에 그냥 남겨두는 것도 괜찮겠다. 제가 또 간첩 조작 문제도 관심이 있는데, 또 그렇게 기대했다가 실망할까봐, 그 생각을 했는데, 기대만큼은 아니고 실망을 했지만 분명히 보는 내내 되게 재미있게 봤던 건 분명해서 이 영화에 비추를 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왓챠라는 그 영화 어플에 쓴 이제 평이 있는데, 네. 그 코멘트를 한번 읽어드리는 걸로 저의 총평을 대신하겠습니다. 어디까지가 공범자인가? 개뼈 따고 몇 개 얻자고 공영방송 망가뜨리는데 일조아니들, 숨죽이고 모른 척 제 배만 불린 자들, 주변 일엔 관심 두지 않고서 발길 재촉하던 바깥 사람들, 박차고 일어나 행동하지 않고서는 마음만은 응원한다 속삭이던 우리들까지, 공영방송의 오늘에 나는 책임이 없노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자가 있다면 나는 그 자 안에 모든 것을 망친 악이 자리하고 있다고 장담할 수 있겠다. 네, 이렇게 썼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공의 영역이 무너진다는 공공에 속하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성인이 된 모든 사람들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크고 작고의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대체 인력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큰 편에 속하고, 그리고 이 방송국 바깥에서 있던 언론인도 있을 것이고, 또 방송국 바깥에 있던 언론에 관심을 두는 시청자들도 있을 것이고, 혹은 시청하지 않았지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의 문제도 있을 거예요. 혹은 모두 다 외면한 사람들조차 이 문제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다 합쳐서 뭉쳤다면 영화 전반부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심지어 그 쇠고기 광우병 파동 막 그런 거 있었을 때 쇠고기 그 연령도 그 낮췄어요. 네. 예. 그렇게 강경하게 밀고 나오던 국가 정책도 바꿨다는 거죠. 국민의 의견이 모였을 때. 그런데 이 공영방송이 무너지는 걸 바꾸지 못했다는 것은 국민들의 그런 관심, 시민들의 관심이 떨어졌던 게 가장 큰 문제였을 거예요. 네. 그 부분에서 과연 시민들의 관심을 일으키는데 그보다 더 좋은 집단이 없는데,
방송국이 자신들의 일에서 시민들의 관심을 못 일으켰다는 게 분명히 내재된 내러티브가 있다. 이게 가장 큰 저는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 역시도 그때 박차고 일어나서 막 연대하고 이런 걸 하지 못했거든요. 제 살 길에 바빴고 막 그랬기 때문에 저조차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이 책임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다큐는 그걸 알게 하는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하고, 그걸 알고 이거를 우리의 책임을 외면하지 않게 되는 데서부터 시민으로서의 그런 바른 자세랄까?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싹 튼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영화 속에서 악으로 나오는 이명박 씨가 그들의 세력이 바랐던 것도 바로 여기가 아닌가. 사람들 다 와해시키고 관심 없게 만들고 눈 돌리게 만듦으로써 자신들의 세력을 계속 확장시키는 것. 네. 거기에 더 이상 휘둘려서는 안 된다. 같은 수법에. 근데 최근에 좀 고무적이란 걸 본 게 어떤 사람이 그런 걸 썼어요. 옛날 조중동 다 어디 갔냐? 한 명도 탁현민 하나 낙마 뭐 시키네. 뭐 맞네. 그거 보면서 근데 계속 딴지 걸거든요. 그러니까 뭐 문통이 행사하면 계속 탁현민을 넣어요 뒤에다. 이 행사는 탁현민 뭐 행정관이 기획한 것으로 뭐 전해진다. 이거 꼭 넣거든요. 근데 막 그거 보면서 그러고 보니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럴 수 있네요. 생각해보면 어차피 와야 될 거면 다 와야 되고 세 판 짜도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았는데 이제 중구난방 여기가 너무 바빠가지고 이거 충분히 준비를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지쳐가지고 이렇게 좀 방송이 약간 와야 된 부분도 있는데 또 잘한 부분도 있고요. 아무튼 그런 방송이 됐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들으시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시면은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김기사. 예, 저는 아나백이었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블랙리스트와 함께 오늘을 즐거워합시다. MBC를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의 패배는 없다. 오로지 승리만 있을 뿐. 우리가 돌아왔다. 마홍춘. 요즘 MBC는 안 봤나 공수면 충분 시청자 외등 돌렸나 정권 비판 뉴스 실종 바로 채널 돌려 MBC 누가 맞췄나 다 알려주겠어. 다 말해주겠어. 망가진 방송 이유를 말해봐. 낙하산 사장 또 MBC 장악 큰 집에 가서 조인트 낚아요. 비판 실종 MBC 막장 인사 MBC 징계 낱말 MBC MB 방송 MBC 기웃기 김재철 좀 있으면 선거철 집에 나가 김재철 집에 갈 지하철 프리덤 공정방송 사수 MBC 프리덤 국민의 품으로 다시 MBC 프리덤 다 알려주겠어. 다 말해주겠어. 망가진 방송 이유 말해줄게. 정권의 충성 진실 눈 감아. 어이가 없어. 더 이상 못 참아. 국민들의 열기로 공정방송 100% 직원들은 일터로 김대철 집으로 전문직들 MBC 할 말하는 MBC 신뢰 회복 MBC 공정방송 MBC 프리덤 공정방송 사수 MBC 프리덤 국민의 품으로 다시 MBC 프리덤 MBC 프리덤 MBC 프리덤 MBC 프리덤 MBC 프리덤 이기고 독하고 당당하게 즐기고